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장효주입니다. 금요일 저녁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유익한 강연해 주실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부 최윤혁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신소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많이는 들어봤지만 네.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용어 같은 거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신소재 쪽에서는 이제 신소재 공학과라고 이제 대학의 그 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학과에서 조금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조금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A부터 Z까지 그래도 좀 알려주신다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실시간으로 강연 진행되는 동안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교수님 강연 마치고 Q&A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가톨릭대 신소재화학과학부 최윤혁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연 준비하는 거는 제목은 신소재 신물성 물성의 한계를 넘다 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소재, 재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성,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대에 우리가 전쟁을 겪고 60년대부터 다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이제 비로소 이제 산업이 서서히 이제 발전이 돼가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게끔 됐는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는 분야를 보면은 크게 선박, 중공업, 석유화학 플랜트,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자동차, 그다음에 건축, 건설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산업 발전을 시켜왔고 실질적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에 우리가 많이 기여를 하는 분야가 우리가 공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엔지니어링이고 공학을 한 사람들이 공학자인데 공학자는 엔지니어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명칭의 유래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우리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결국에는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그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된 그 시스템이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나무를 만들거나 목공, 그 다음에 석공 이런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기술들이 필요로 됐죠. 그래서 엔진을 실질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라고 하고 그런 고도의 그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개발된 과학과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공학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학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심플하게 정의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는데 일단은 유래가 엔진에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엔지니어링, 공학은 엔지니어링, 공학자는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기존에 이제 단순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테크놀로지스트, 테크니션 이런 분야와는 좀 다르게 이게 좀 더 이제 전문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분야는 기계공학이죠. 기계공학. 그리고 점점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서 또 한편 이제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는데 그런 이제 기술 어떤 기계 기술, 전기 기술 이런 또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 중요한 게 분야가 뭐 물론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소재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소재 공학 또는 재료 공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소재 공학은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구조 재료와 뭐 기능성 재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구조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리를 쌓거나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성 재료라는 거, 특별히 뭐 요즘에 반도체, IT, 디스플레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이제 에너지, 요즘에 이제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태양전지나 뭐 풍력 발전 아니면 연료전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신소재가 신소재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품 소재 산업이라고 해서 그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또 최근에 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작년인가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에서 쓰고 있는 요 불산을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 해서 대체된 적이 있죠. 그렇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막 수입을 하거나 이렇게 특허를 사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사실상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소재 공학이라는 게 재료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이 처음에 발달한 게 사실은 20세기 초반에는 물리화학이 처음 태동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에서는 기존에 이제 뭐 뉴턴 역학을 대체해서 양자역학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상대성 이론이 개발이 됐죠. 이게 다 20세기 초까지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화학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양자역학을 도입을 해서 비로소 진짜 굉장한 과학으로 발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950년쯤 돼서 이제 그런 화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이제 한창 이제 탄광에서 이제 우리가 원석을 얻어서 그거를 재련을 해서 우리가 금속을 얻고, 그 금속을 가지고 우리가 다리를 짓거나 이런 금속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발달이 해서, 사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금속공학 쪽으로 이제 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공학이라는 학과가 대학에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라믹공학이라고 그 요업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세라믹공학이 발달이 됩니다. 또 우리가 좀 화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유기화학을 하시고 그런 분야 중에서 고분자를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뭐 나일론이라든가 이런 고분자 물질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서 고분자 공학과가 대학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물질들을 다루는 어떤 공학이다 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렇게 대학에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을 보면 그 북부를 보시면은 그 미시간호 옆에 보시면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메탈러지나 세라믹 공학, 그다음에 폴리머 공학을 합쳐서 제로공학, 그러니까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로공학과를 처음에 1950년대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이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좀 신생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0년대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뭐 서울대나 뭐 부산대 다른 학과에서도 처음에 뭐 금속공학이나 요업공학과, 고분자공학과가 따로 개설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합쳐졌죠, 많이. 그래서 뭐 서울대 재료공학부,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뭐 신소재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배우냐? 사실 물질이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죠. 그런데 매터라는 말이 있어요. 매터가 이제 물질인데,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머티리얼도 이제 재료, 소재라고 말씀니다. 근데 물리학과 같은 데서는 매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면은 사실은 독립 명사로 그냥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리학과에서 세부 전공을 보면은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스드 매터 피직스라고 해가지고 액체나 이게 뭐 고체에 대해서 다루는 뭐 물리학을 말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물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소재나 재료라고 하는 거는 좀 의존 명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불완전 명사에 가깝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건축 소재, 전자 소재, 기계 소재, 자동차 소재, 항공기 소재,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적용하는 어떤 타겟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소재에 우리가,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지만 어떤 재료를 우리가 전공을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학적인 면이 많죠. 그래서 재료과학이라고 하면 사실 물리학에서 고체물리학, 고체화학에 해당되는, 그래서 화학에서 고체화학에 해당되는 거에 합쳐져서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고체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기체나 액체보다는 고체를 좀 관심 있게 보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적인 면에서는 전자공학, 기계공학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지식들을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료공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딱 보면은 학과명이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다른 학과가 공대에 있는 다른 학과 명칭을 보면 뭐 Mechanical Engineering, 뭐 Electronic Engineering, 그래가지고 전자공학, 기계공학, 그렇게 그냥 엔지니어링만 있지만, 재료공학 같은 경우에는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고 해가지고 과학과 그러한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의 그 공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뭐 요즘에 뭐 취업 문제도 있고 뭐 학과 좀 선택에 좀 애를 먹고 있는 고3 학생분들이 만약에 이제 재료공학이나 신소재공학 쪽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적성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머티리얼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해석을 하면 재료, 뭐 소재 이런 얘기인데, 이제 학과명이 신소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재료가 자연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어떤 인공적인 재료가 있는데, 신소재는 좀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있어서 재료에 보다는 개념적으로는 하위 개념인데, 좀 이제 말이 멋있으니까 이렇게 좀 학과명을 바꾼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재료과학이 뭐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이 전공이라는 게, 대학에서 전공을 한다는 게 그 전공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과목들 몇 개를 그냥 지식을 흡수해서 그냥 나는 이걸 전공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공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이러한 전공에서 추구하는 철학을 내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료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아예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공을 한다는 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약해져 있죠. 그래서 뭐 복수 전공도 하고 부전공도 하고 여러 가지 전공을 막 공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제대로 전공을 하면 하나를 전공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 재료공학에서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뭐냐?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요. 보시면은 먼저 이제 재료과학이라는 게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재료공학은 그러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재료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영역,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뭐 어떤 이상한 모양의 도형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재료공학의 삼연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하나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MIT에서 제공을 했던 건데, MSE 테트라헤드론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구조, 공정, 성능, 뭐 물성, 이게 지금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디바이스의 성능을 올리고 싶다, 내가 이거를 제어를 하고 싶다 하려면은 그 디바이스를 이루고 있는 재료 소재의 성질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 물성을 바꾸려면은 그 소재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 그럼 구조를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손에 망치 들고 때려서 바꾸는 그런 게 아니죠. 미세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굉장히 뭐 하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떤 공정을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통해서 구조를 바꾸고 그 물질의 성질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디바이스의 성능을 올리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가 관심 있는 뭐 기계적인 어떤 디바이스 아니면 전기적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런 걸 내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재 쪽으로 우리가 뭐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물리, 화학 요즘 학생들이 물리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물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이런 그런 기본적인 기초 과목들도 중요하고 어떤 이런 응용과학, 공학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이런 다학제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패러다임으로부터 보시면은 재료의 구조는 그들의 성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뭐 재료의 구조는 공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재료공학 사면체는 MS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재밌는 걸 하나 보시자면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게 열 처리 기법이라 공정 중에 우리가 어떤 열을 가해서 냉각을 시키는 이런 공정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데 어떤 물질을 지금 여기서는 금속 물질인데 그 스테일 강이죠. 강을 열 처리 그 냉각을 시키는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올려서 온도를 올린다는 게 얘를 녹인다는 뜻은 아니고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인데 어쨌든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려서 얼마나 빨리 냉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초당 몇 도가 이게 떨어지느냐 요거죠. 쿨링 레이트가 냉각 속도에 따라서 기계적인 경도나 강도가 다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지 딱 까서 현미경을 살펴보면 구조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전기적 성질도 마찬가지죠. 뭐 구리 배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구리가 뭐 전기 저항이 얼마다 뭐 비저항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리를 만드는 공정에 따라서 구리에 뭐 또 니켈 같은 걸 섞는다, 뭐 어떤 걸 섞는다, 아니면은 그 열 처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가공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계적인 강도나 아니면 전기적인 특성, 뭐 과학적 특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 게 소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뭐 투과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똑같은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단결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부 원자들이 굉장히 뭐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투명해져요. 그런데 다결정이라고 그 규칙도가 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결함이라는 게 좀 있으면 빛이 그 부분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으로 둔탁하게 불투명해지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에 따라서 같은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특성이 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고체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가 살펴보면 원자들이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원자 하나 아니면 뭐 유기화학에서 분자 뭐 이런 개념만 이제 공부를 주로 하는데 뭐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원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결함이 없이 깨끗하게 한 방향으로 쫙 배열이 돼 있다. 이건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해요. 단결정. 근데 실질적으로 단결정이 형성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쨌든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결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단결정으로 성장이 되다가 결정이 삐끗해서 다른 방향에 또 성장을 하거나 또 다른 이 배열이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어떤 물질은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을 아예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비정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구조, 유리가 이런 비정질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원자들이 쌓여 있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재료가 굉장히 달라진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떨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쌓이고 어떨 때는 그 무작위적으로 쌓이냐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조금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연력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죠. 연력학이라는 게 이제 고전 연력학이 있고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연력학에도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이 들어와서 통계 연력학이라고 발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삼라만상의 자연 현상은 무조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가장 에너지가 낮아야 되는데 이제 금속 결정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게 에너지가 더 낮다. 실질적으로 유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비정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유리 구조는 이렇게 주기성이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 산화규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규소는 여러분 반도체 물질이고 그다음에 모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원소죠. 근데 그게 산소랑 만나서 실리콘 옥사이드, 산화규소가 되는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원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유리가 되는 거고 규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쿼츠, 석영,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석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그 반짝반짝거리는 투명한 어떤 이런 석영 물질이 되는 거죠. 조성은 같아요. 근데 이런 원자들이 쌓이는 주기만 달라질 뿐인데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탄소를 살펴보면 조성은 탄소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동소체라고 하는 거죠. 원자 조성이 하나 이상이면 우리가 동질 이상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원자가 한 종류만 있다 그러면 동소체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은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필심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 되어 있지만 흑연이죠. 흑연. 이거는 그라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층상 구조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이렇게 쓱 글씨를 쓰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탄소가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가서 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탄소가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배열을 해서 굉장히 강한 배열을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랑 우리가 그라파이트, 흑연이랑은 물성이 완전 다르죠. 다이아몬드는 뭐 투명하고 반짝거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근데 조성은 똑같은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노벨상을 받았던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소 그라파이트인데 그 탄소 표면의 그 원자들을 한 겹 이렇게 떼낸 요런 2차원적인 어떤 면 구조를 가진 탄소를 우리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핀은 도체예요. 전기적으로. 거의 금속과 같은 수준의 전기 전도도를 보이는 굉장히 높은 전기 전도를 보이는 그런 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버키볼, 그러니까 탄소 60개를 가지고 어떻게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반도체가 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1990년대 이제 일본의 이지마라고 하시는 과학자분이 만든 건데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죽부인 모양으로 이렇게 탄소가 배열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벽의 두께가 한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여러 겹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금속성이 나타났다가 뭐 반도체 물성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디바이스, 우리가 소자라고 하죠. 그런 거에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탄소만 그러냐고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니죠. 모든 원소들이 그러한 특이한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페이즈라는 개념이 뭐 수학적으로는 위상이라고 하지만 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리화학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 어떤 영역을 하나의 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이지만 H2O로 된 물이지만 고체상이 있고 액체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체상이 있죠. 물성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고체 내에서도 결정 구조, 그러니까 원자들이 쌓이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상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은 1538도에서 녹습니다. 하지만 그 녹기 전까지 보면 다 고체 상태인데 912도 상온에서부터 912도까지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원자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페라이트 처리라고 알파 처리라고 하는데 이 처리 가진 물성하고 또 912도로 올렸는데 그때부터는 갑자기 원자들의 배열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감마 처리라는 오스테나이트 처리라는 요 철로 바뀌어요. 그럼 물성이 또 바뀌죠. 그러다가 또 1394도로 또 올리면 또 다시 그 원자들이 배열이 다시 바뀌어서 그 바디 센터드 구조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서 델타 처리라는 어떤 철로 바뀌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걸 우리가 상들이 바뀐다 그래고 상변태, 상전이, 상변화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진 어떤 상들을 골라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같은 조성만 가진다고 해서 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성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가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가 왜 중요하냐? 그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소재를 가지고 많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스톤 에이지 처음에 석기 시대에서 우리가 청동기를 발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리가 녹는 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뭐 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어떤 그 돌에 있는 구리가 녹아서 흘러나와서 걔네들을 채집을 해서 이렇게 어떤 도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리에 예를 들어서 뭐 아연이 섞여 들어가거나 그럼 황동이 되는 거고 구리에 주석이 섞어 들어가면 청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질 도구를 우리가 확보를 했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변혁이 크게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가 또 이제 철이 개발이 되죠. 철이 이제 구리보다 녹는 점이 높은데 어쩌다가 이제 철광석에서 철이 얻어졌어요. 철이 녹아서 이제 얻어졌어. 그래서 철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우리 뭐 굉장히 강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죠. 요즘에는 뭐 실리콘 시대냐, 뭐 고분자 시대냐, 탄소 시대냐 이게 좀 말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이런 것들 신소재라고 하는 거죠. 신소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갤럭시 뭐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발달되게 된 그 근본이 이런 신소재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되게 됐죠. 좀 많이 설명이 됐는데 그 재료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요? 그냥 공업 재료라고 봅시다. 우리가 뭐 재료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해보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으로는 우리가 금속이 있어요. 어떤 금속. 근데 뭐 좀 화학 공부하신 친구들 알겠지만 금속은 기본적으로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 금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을 하는 물질은 세라믹이라고 하죠. 세라믹. 이온 결합을 하려면은 그 주기율표의 원소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거죠.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만 결합을 할 때 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온 결합이지만 여기에 또 공유 결합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유 결합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고분자라고 하죠. 세라믹에서도 뭐, 공유 결합성이 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고분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재료, 그러니까 금속이나 세라믹, 고분자 요 세 개 중에 2개 이상으로 섞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섞는 거예요. 섞어서 쓰면은 복합재료라고 하는데,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막 5가 되고 10이 되는 거예요. 무게는 굉장히 가벼워지는데, 기계적인 강도는 굉장히 높아진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 복합재료라고 새로운 우리가 정의를 해서 따로 다루게 됐죠. 이 복합재료 어디에 쓰냐면 우주 항공 재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소재, 이 비행기 혹시 만져보시면 이게 뭐 플라스틱 같잖아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생활 속에 요 크게 4가지에 해당되는 웬만한 도구들은 요 4가지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금속, 뭐 이런 유리잔이나 이런 벽돌 이런 것들 다 세라믹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뭐 도구들, 뭐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다음 비행기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복합 소재가 쓰이고 있고요. 또 뭐 우리가 보시면 이런 뭐 음료수를 담는 용기만 보더라도 이 알루미늄 캔이죠. 이거 금속이죠. 그다음에 유리병에 담을 수 있어요. 유리가 아까 말한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식으로 쓸 수가 있고, PET라는 고분자에다가 음료를 담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이런 고체 어떤 소재, 이런 건 공업용 소재라고 하는데, 공업용 소재로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기적인 특성으로 분류가 되죠. 보통 보면은 이제 전조체, 금속 같은 게 이제 전기가 잘 통하죠. 그리고 뭐 보시면은 요즘에 TCO라고 해서 ITO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줌 산화물인데, 인줌 산화물에 주석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핀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넣었더니, 원래는 인줌 산화물은 금속과 비금속의 어떤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은 보통 전기가 안 통하는데, 인줌 옥사이드에 틴을 조금 집어넣었더니, 이 금속만한 그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장점이 뭐예요? 세라믹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빛에 투명해요. 그 굉장한 신소재예요. 개인적으로 이거 개발한 사람들은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속은 단점이 뭐예요? 이게 불투명하죠. 그리고 불투명하니까 이게 어떤 디바이스에 좀 사용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O를 사용을 하면은, 배선을 ITO로 깔게 되면은 전기 전도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터치 스크린이나 우리가 그 투명 디스플레이 소자를 개발하는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굉장한 신소재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전기적 특성으로 분류하면 전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도 전도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전도성 고분자라는 게 있어요. 또 고분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900년대 후반까지는 그냥 전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갖고 놀 수 있는 수준의 강도는 확보가 되니까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장난감도 만들고, 아니면 섬유가 이렇게 고분자가 많이 쓰였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 소재였는데 1990년대에 이제 일본에서 이게 전도성 고분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신 분이 또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전도성 고분자가 발견이 되니까 전기를 통하면서도 고분자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소재가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옷이나 섬유에서도 막 이렇게 전기가 통해서 어떤 뭐 화면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바로 신소재예요. 신소재를 개발을 한다. 그다음에 전도체, 부도체, 저런체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세라믹이나 고분자는 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은 부도체, 저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나오죠. 반도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뉴스에서도 뭐 다 사회자분들이 반도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하지만 딱히 반도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전도체와 부도체 사이, 아니면 뭐 전기를 반만 통하는 물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정확하게 좀 아시라고 좀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미지만 뜨죠. 삼성, 뭐 SK, 인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이미지가 뜨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건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우리가 원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라는 게 처음에 원자가 개발되는 게 거의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으로 정립이 된 게 맞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뉴턴 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전자총을 쏴주고 원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러더포드가 처음에 이제 발견한 게 가운데 큼지막한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충돌을 한다. 라서 해갖고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1914년도에 보어가 이런 궤도 모형을 제안을 했어요. 이 궤도 모형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것처럼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더라. 그럼 각 궤도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굉장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더 어드밴스한 이론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안 생겨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자 구름 형태로 굉장히 불확실성하게 뿌옇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하지만 일단은 보시면은 원자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자들이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양자 수가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궤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양자 역학 중에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지고 양자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가 절대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궤도를 보면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 궤도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얘는 2개가 있잖아요. 보통 2개가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양자수 스핀 양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업스핀과 다운스핀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스핀까지 갖게 되면은 얘네들은 같은 레벨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원자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고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고체는 뭐예요? 원자가 1몰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1몰당 10의 23승계의 원자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상이 안 되죠. 엄청나게 빽빽히 들어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궤도가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중첩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궤도들이 가까이 가서 딱 만나. 그러면 전자가 똑같은 양자 상태에서 전자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스플릿을 하게 돼요. 약간씩 이렇게 다른 궤도를 가지게 스플릿 돼. 근데 이게 하나, 2개, 3개, 4개 쭉 모여서 10의 23승계 딱 모이면 어느 밴드처럼 보이죠. 밴드처럼.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자 구조가 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정의를 하면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이런 개념이 대학 물리 수준까지 현대 물리까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조금 요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개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적으로 금속이냐 절연체냐 반도체냐를 구분하려면 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밴드, 고체 밴드. 그러니까 이 궤도에서 원자 핵에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없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궤도를 우리가 가전자대라고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어요. 밸런스 밴드라고. 근데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게 이 원자 핵의 속박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자유전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런 궤도에 있는 그러니까 밴드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구성을 해보니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구성을 해보니 갭이 생겨요. 갭이. 밴드 갭이라고.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금속은 갭이 없어. 밴드 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만 에너지를 가해주면 뭐 열을 가해주거나 아니면 전기를 바이어스, 그러니까 전압을 딱 주면은 전자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별로 속박성도 없이 전도대로 여기가 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부도체는 이 에너지 밴드 갭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도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 근데 굉장하게 큰 에너지를 가해주면 점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연 파괴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가 통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적절한 수준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열을 조금 가해주거나 아니면 빛을 비추거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딱 가해주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들이 점핑해가지고 컨덕션 밴드로 가서 자유롭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도체가 되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도체라고 해요. 이 반도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빛 에너지에서 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양전지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디바이스에 있는 어떤 채널 물질로 써서 전자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LED 반도체라고 하죠. LED 같은 거는, 그러니까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그 밴드갭이 예를 들어서 그 빛의 파란색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줬다가 컨덕션 밴드로 얘가 여기가 됐다가 불안정한 상태면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열이나 빛의 그 에너지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게 만약에 파란색에 해당되는 에너지다 그러면 파란색을 방출해서 레이저처럼 이렇게 파란색을
뿜어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래서, 정의를 써놨는데, 그래서 반도체 사전적 의미면 완전한 도체도 부도체도 아닌 성질을 갖고 있으나 전기나 압력, 온도 등의 외부 자극을 가하면 일정 수준의 전도성을 갖는 소재라고 지금 정의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밴드 이론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 정의죠. 그래서 반도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재료를 그냥 형상과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벌크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흔히 부피를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이런 덩어리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물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얇은 막으로 깐다. 방막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도 방막의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방막이라고 하면은 핀필름이라 가지고 얇은 막이란 뜻의 막이 있고, 그다음에 thick 필름이라고 후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방막이라고 그러고 이상을 후막이라고 하죠. 왜 방막을 많이 쓰느냐? 이게 표면에 있는 원자들하고 내부에 있는 원자들하고 물성이 달라요. 그래서 표면에 있는 원자들은 위쪽으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댕글링 본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 재료, 벌크 재료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원자보다 내부에 있는 원자들의 비율이 높은데, 방막이나 나노 재료로 만들면은 그 표면 원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성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노 재료라고 하면 보통 100나노미터 미만, 이런 지금 나노, 마이크로 이런 좀 그리스 문자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척도라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 두께가 0.1mm, 그래서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리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9승. 그 다음에 더 아래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위로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냥 킬로는 1000,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메가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 물성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실질적으로 나노제로가 그래서 크기가 작아질 뿐인데 뭐가 다르냐? 그냥 원자 몇 개로 이루어진 수준이에요, 사실. 보통 0.1나노미터 정도 돼요. 원자 하나, 길이가, 직경이.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몇 개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게 한 2, 3나노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물성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금만 하더라도 벌크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색깔이 나오죠. 근데 이 금이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20나노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아까 말한 그 밴드갭이 달라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게 고전적으로는 그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현미경이 없으니까 몰랐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아주 작은 금 원자들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구현을 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런 나노 입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 여러분 이제 요즘에 삼성에서 QLED TV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퀀텀 닷이라는 게 사실은 나노 입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나노 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색을 발광을 시켜서 우리가 LCD TV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자를 볼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를 많이 쓰죠. 광학 현미경.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을 비춰서 어떤 물질의 그 산란을 이용해서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이렇게 물체의 색깔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물체를 형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주 작은 물체는 우리가 가시광을 쓸 수가 없어요. 가시광에는 보통 범위가 한 500나노, 400나노에서 600나노, 700나노 정도, 그 정도의 파장을 가진 빛이기 때문에 물체가 그것보다 작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체가 작은 걸 보려면 전자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이 실제적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55나노죠. 굉장히 5나노미터면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원자들이 이 정도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어떤 입자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그게 이제 보시면 1986년도에 루스카라는 분이 이걸 개발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그냥 볼 수만 있느냐? 아니,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면, 원자를 하나 들었다가 이거 다른 쪽에 붙였다가 이런 그 방법을 개발한 게 이게 스캐닝 터널링, 원자 터널 현미경을 주사 터널 현미경을 또 개발을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것도 198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런 분들이 개발한 이 현미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 굉장히 뭐 기능에 따라서 재료가 많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소재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존의 자연에 있는 소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물성을 우리가 어떤 제어를 통해서 새로운 물성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소재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의 개발,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의 변형,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의 새로운 응용, 여기에 적용되는 게 우리가 어드밴스 머티리얼 신소재라고 하고 있고, 뭐 정보통신 기술 다 우리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나노 기술. 이게 보시면 조성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리콘, 뭐 납,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사이즈를 제어를 하거나, 아까 말한 밴드갭을 조절을 하거나, 이런 특성을 그런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생체 재료. 그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뼈를 인공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 연료 전지, 수소 생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에 해결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태양 전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반도체 물질을 쓰면은 전자가 생성이 되고, 이것도 우리가 축전시켜 놓을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태양 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연료 전지, 이런 전기 화학 디바이스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를 또 어떻게 생산을 해내느냐, 이런 것들, 거기에서 소재가 담당하는 거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어떤 전극,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킨다. 그리고 고가의 뭐 플래티늄 같은 고가의 물질을 좀 저가의 물질로 바꾸는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다루는 뭐 기계공학, 뭐 전자공학 이런 분야도 있지만, 이런 소재를 우리가 디자인하고 컨트롤해서 새로운 물성을 부여를 시키거나 물성을 향상을 시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신소재 공학이라는 뭐 학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뭐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도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신소재 공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아까 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실까요? 신소재 공학과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고, 어떤 친구들이 좀 오면 좋고, 지금 계신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신소재 공학과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금속공학이 있었고, 세라믹 공학이 있었고, 고분자 공학, 이런 이제 공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신소재 공학 또는 재료공학이라는 이제 학과에 이제 통합이 돼서 과목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금속과 세라믹의 기본적인 사이언스를 배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응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뭐 구조재료, 그러니까 뭐 다리를 만들거나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이런 뭐 철강 산업,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요업 산업에 대해서 이런 구조재료 쪽으로 이게 많이 좀 커리큘럼이 형성이 돼 있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기능성 소재,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소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소자, 아니면 또 아까 말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뭐
뭐 태양전지, 2차 전지, 연료전지 여기에 쓰이는 소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신소재 공학부에 좀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평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물리학이나 화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자연과학부를 가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좀 취업을 잘 되는 공대로 가라. 그러면 이제 적당히 타협해서 만약에 신소재공학부로 오면 네. 굉장히 잘 맞으실 거라고. 이게 어떤 타협점에 있을 수 예, 있는 자연과학과 학과다. 공학을 이어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둘 다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께서 교수님이 연구 중인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부생 수소라고 해서 뭐 철강 산업이나 네. 정유 산업에서 약간 나오는 그 수소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친환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공정에서 우리가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100% 친환경적인 건 사실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거든요.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얻는 건데 아직도 그게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 수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촉매 부분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싸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일상생활에서 희토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희토류가 정확히 어떤 물질들을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하시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시대요. 이 희토류가 사실 여러분 주기율표를 딱 펼쳐보면은 네. 아래쪽에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뭐 홀륨, 뭐 이트륨 막 이런 좀 평소에 들어보지도 않은 네. 뭐 가돌리늄 막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희토류예요. 희토류. 화학적으로는 사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최외곽 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에서 최외곽 전자를 이루고 있는 그 에너지 레벨의 종류가 S, P, D, F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은 S, 오른쪽은 P, 가운데 이제 전이금속 쪽이 D, 네. 근데 아래쪽 희토류가 F 레벨이 최외곽 전자 이루는 원소들인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물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자석이에요. 자석인데 왜 요즘에 주목을 받냐 하면은 전기 자동차가 요즘 이슈잖아요. 근데 네. 엔진을 안 써요. 그럼 전기 자동차의 엔진은 뭐냐? 그건 모터예요, 모터. 모터는 자석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천 기술이 좀 불행하게도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신소재가 어떻게 보면 이 희토류인 거잖아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기존 소재를 더 나은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소재 공학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3D 프린팅 기술이 신소재 분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무슨 기술이요? 3D 프린팅 기술이. 네. 사실 3D 프린팅이 요즘에는 이제 신소재보다는 기계공학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그 팩토리 네.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래 한 몇 년 전만까지 해도 이제 인쇄 전자 소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2D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그래서 어떤 물질을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방막의 형태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굉장히 비싼 뭐 증착 공정이라든가 뭐 진공을 이용한 공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렇게 삼성 같은 데서 잘 하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비용을 줄이고 우리가 그 프린트에서 우리가 가정용 프린트에서 이렇게 문서를 뽑아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회로 같은 거를 잉크를 이용해서 뽑아내면은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쇄 전자 소자가 굉장히 한때 유행이 됐어요. 근데 요 잉크 소재에 대한 거는 사실 신소재 쪽이 맞는데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3D 프린트예요. 네. 3D 프린트 가지고 3차원 쪽으로 구조물을 만들겠다. 근데 이제 구조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ABS라 그래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주로 만들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이제 세라믹이나 금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신소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계공학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좀 분야가 좀 시간이 네. 지나면서 다른 분야 쪽으로 네,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또 신소재를 폐기 처분할 때 플라스틱처럼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분해하기 어려워서 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시대요. 예, 그렇죠. 좀 뭐 기존에 있는 소재들이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뭐 우리가 네. 알고 있는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지에다가 태양전지를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몸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그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노 소재 같은 경우 쓸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할지도 아직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새롭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형상기억 합금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네요. 그거는 제가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네. 정확하게 세부 전공은 세라믹, 전자세라믹 쪽이라서 네. 금속 쪽을 조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잠깐 듣는 건 이제 보통 형상기억 합금이면은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요. 가공을 했다가 어떤 온도에 열 처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상을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떤 온도 영역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할 경우 갑자기 다시 그 온도로 올라가면은 이게 예전에 그 가공됐던 모양으로 다시 변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일단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냥 그 네.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신소재 공학이란 뭐 한마디로 이런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한마디로요. 한마디가 너무 짧다면 한 문장도 괜찮고요. 네, 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면은 네. 뭐 필수적인 어떤 필수적인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서 뭐 물과 같은 거, 네. 공기와 같은 예, 거. 공기 같은 거, 햇빛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도 유익한 강연 해주신 최윤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1월 강연으로 돌아올 텐데요. 다음 강연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